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 민들레와 함께하는 시사 독톡입니다. 대통령 한 명을 잘못 뽑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너무 값비싼 경험을 치르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 저희 시민 언론 더 탐사에서는 귀한 손님, 초대 손님을 한 분 모셨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금 정권이 민심의 눈치를 보질 않고 이렇게 국정을 이렇게 전횡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언론들이 윤석열 이 전횡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평생을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해서 투쟁을 해오셨고, 그리고 영화 1987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하죠. 전두환 체제를 종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던 우리 이부영 자유언론 실천재단의 명예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민들레 이명재 대표도 오늘 또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명재 대표님 먼저 우리 이부영 이사장님 좀 소개부터 하면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동아 투비 결성 48주년 기념식이 좀 있었죠? 네, 바로 지난주 오늘이었습니다. 3월 17일. 네. 매년 3월 17일이면은 이 동아 투위라고 하죠. 1975년 3월 17일에 강제 해직이 되셨던 동투 위원들께서 중심이 돼서 동아일보사 앞에서 당시에 자유언론 수호의 정신을 되새기고 지금의 반성하지 않는 동아일보에 대해서 또 그런 사과와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하기를 촉구하는 그런 모임을 갖죠. 바로 지난주에 또 이제 그런 48주년 행사를 가지셨고요. 특히 지금의 그 한일 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그것을 보도하는 언론의 이런 최근의 보도 행태와 관련해서 특히 더더욱이나 동아일보를 비롯한 지금의 이른바 유력한 언론들에 대해서 특히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좀 나와 주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죠. 네. 네. 두 분이 또 다 동아일보 출신이네요, 오늘 보니까. 네. 동아일보의 이제 그 선후배 두 분을 모시고 동아투비 결성 48주년 기자 회견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는 게 좀 나름대로 굉장히 뜻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부영 이사장님은 동아일보에서 쫓겨난 분이시고요. 저는 동아일보 출신이라기보다는 뭐 동아일보를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자유언론 실천재단 홈페이지에서 이날 있었던 48주년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고 있었고, 이외엔 그 주요 언론에서 이 48주년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는 곳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매년 거의 없습니다. 벌써 사실은 어떻게 보면 48주년이긴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동아투위의 그 정신을 한번 좀 절실히 되새겨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차원에서 지난 3월 1일이죠. 3월 1일 날 우리 이부영 이사장님이 직접 참석하셔서 하셨던 그 대한민국 주권선언 선포식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국민 주권선언, 검찰 독재, 민생 파탄,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 결성을 추진한다. 1919년 3월 1일 정오, 바로 이 시각 우리 민족은 인류 평등의 대의에 입각하여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민족 자전의 정권을 영극해 하노라 하는 기미 독립선언을 통해 민족 자주권을 선포했다. 그로부터 104년이 흐른 오늘 우리는 이 나라의 주권이 우리 대한국민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통절히 선언한다. 104년 전 일제의 총공 앞에 맹목으로 맞섰던 대한독립 만세 외침을 가슴에 새기면서 2023년 개묘전의 오늘 우리는 무도한 세력을 이 땅에서 척결하고 민족 자존과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길에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갈 것을 선언한다. 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검찰 독재 민생과한 전쟁의 미래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함을 만천하에 선포한다. 3.1혁명 104주년마다 검찰 독재 민생과한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 예. 좀 보니까 느낌이 좀 남다르시겠어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87년 그 전두환 독재 체제의 그 종식을 가져오고 지금은 이제 정말 그 제대로 된 흔들림 없는 민주사회에서 이제 존경을 받으시면서 살아가야 될 분들인데 다시 그 독재 체제의 이제 종식을 위해서 저렇게 나이 드신 이제 원로분들께서 나오셔가지고 저렇게 그 선언문을 낭독하는 거 보니까 참 저희가 개인적으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뭐 나이 먹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그 활동을 하다가 또 역사 뒷면으로 이렇게 물러나고 또 뒷분들이 그걸 이어서 하는 건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87년 6월 항쟁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가지고 체육관 선거니 뭐니 해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지 못하던 것을 직선제로 바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만 해도 이제 큰 성과라고 보여지는데 30여 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그 87년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오니까 참 너무 참 아쉽고 또 그 짓을 반복해야 되나 하는 좀 서글픔도 있어요. 그래도 저희들은 그동안 뭐 4.19 혁명으로부터 반유신 투쟁, 5.18 광주민중항쟁, 그리고 87년 6월 항쟁이라는 아주 잇따라서 이렇게 분단이 된 독재 체제 아래서 민주화 운동을 한 아주 오랜 그 경험도 있고 자부심도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그 아직도 지니고 있는 한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그 퇴행을 하고 역사 역행까지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은 결과를 뻔히 보는 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실망을 하면서도 별로 크게 실망은 안 해요. 자, 어쨌든 그 1987년 그 60항쟁의 도화선이 그 됐었던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을 이제 세상에 알리셨던 분이 이제 우리 그 이사장님이신데 그 당시에는 우리 이사장님이 이제 그 세상에 알렸던 그 한 장의 쪽지를 그러니까 한 장의 쪽지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데는 그래도 언론사 기자들의 역할들이 좀 있었잖아요. 동아일보 그리고 뭐 중앙일보에서 최초 보도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두 언론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참 뭐 전혀 뭐 기대할 게 없고 거꾸로 지금 윤석열 그 체제를 이제 미화하고 찬양하는데 지금 뭐 앞장서는 언론들 외에는 지금 제대로 된 시민의 민심을 대변하는 언론들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늘상 하는 거긴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이제는 시민 언론을 세워야 될 때인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민들레 1만 구독 후원자 만들기
안내 먼저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저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 새로운 시민 언론을 만들기 위한 민들레 후원 안내를 드리니까 훨씬 더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네. 마치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70년대에 있었던 우리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 때 시민들이 그 힘을 몰아넣어 주었듯이 우리 민들레에게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좀 도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뭐 이사장님을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요즘 또 젊은 세대들은 이제 동아투위, 우리가 방송 시작할 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야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동아투위가 이 시대에 다시 그 역사 속의 기억을 다시 소환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좀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잠깐 시간 여행을 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명재 대표님이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바로 보고 계신 저 사진이 1974년 10월 24일이었죠. 동아일보에서 있었던 유신 정권 하에서의 자유언론 실천 선언. 그걸 이제 동아일보 편집국에서 저 기자들이 선언문을 낭독하는 장면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저 현장에 계셨던 이사장님께서 더욱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사진에 지금 이사장님이 나오지는 않으시죠? 근데 현장에 같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자유언론 실천 선언이 10월 24일 날 있기 전에 74년 3월 달에는 동아일보에서 최초로 언론 노조가 결성이 됐어요. 우리가 그 언론 노조는 보통 88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는 언론 노조가 아니라 출판 노조 동아일보 분해로 결성이 됐어요. 그 언론 노조가 없었으니까. 그렇군요. 그것 때문에 한 그 30여 명이 그 초기에 언론 노조를 했다고 그래서 잘렸다가 택도 없잖아요. 언론 노조를 했다는 것만으로 자르는 게 그 시대에도 위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한 달 후에 복직을 시켰어요. 근데 그 언론 노조를 만드는데 기자, 그때 당시 동아방송에 있던 PD, 아나운서 뭐 이런 사람들하고 특히 신문을 직접 제작하던 노동자들이죠. 그 활판공들, 문선공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가담을 해서 이틀 만에 180여 명이 됐어요. 조합원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저희들은 언론 노조를 만들어서 그걸 조직적으로 이렇게 확고하게 해서 그때 당시는 뭐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편집국 안에 중앙정보부 요원, 보안사 요원, 치안반부 요원 그 사람들이 들락달락하면서 넣어라 빼라 키워라 줄여라 이런 일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겪으면서 언론에 종사하려니까 기자 한 사람이 똑똑해봐야 어떡하겠어요. 특종을 잘해봐야 뭐 하겠냐고요. 기자들 자신이 요새 얘기하면 집단적 지성이랄까. 하나로 뭉쳐가지고 집단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국가적인 폭력을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툭 하면 붙잡아다가 뭐 두들겨 패고 하는 게 일상사였으니까. 그래서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게 기관원 출입금지였어요. 그렇군요. 중앙정보부원, 보안사요원, 치안본부요원 이런 사람들이 절대 편집국에 신문사 안에 못 들어온다. 그날서부터 동아일보사 정면 앞에다 기관원 출입 금지라는 그 팻말을 세우고 했어요. 자유언론 실천선언이 있을 당시에 이제 우리 이사장님이 그 몇 년 차 기자? 그때 제가 6년 차 기자였어요. 6년 차 기자. 그 6년 차 기자가 뭐 지금으로 치면 그때 당시로 치면 정말 서슬퍼런 그때는 사실상 뭐 적법한 영장도 없이 이제 사람을 뭐 체포해가지고 고문도 하고 그러던 시절 아니에요? 바로 자유언론 실천선언이 왜 나왔냐면요. 인혁당 사건, 민창년 사건을 들여다가 막 고문을 해서 조작을 해서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그 종교인들로부터 우리 기자들이 얼마나 모욕을 당했는지 몰라요. 명동성당 같은 데서 구속자 가족들 그 집회를 하고 신부님들이나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옹호하고 이러면은 그 구속자 가족들이 재판정에서 사형, 구형, 뭐 무기 뭐 15년, 20년 이러고 어마어마한 네. 그 형이 떨어지고 있는데 한 줄도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 멱살을 잡히고 그랬어요. 예, 마이크를 조금. 네, 저희들이 멱살까지 잡히고 이러니까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예. 너희들 중앙정보부 저 앞잡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 들었어요. 네.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먼저 그런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하고 기자 내부를 단결시키기 위해서 각 부마다 각 부서마다 자유언론 실천 특위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날 무슨 기사가 줄어드는지 무슨 기사가 빠졌는지 무슨 기사를 바깥의 요구에 의해서 키웠는지 이런 걸 일일이 다 조사했어요. 네. 그걸 하고 나니까 바깥에 하고 야합을 했던 세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렇겠죠. 예. 그 사람들이 그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제대로 보도가 되기 시작한 거죠. 아, 그렇군요. 어쨌든 그 6년차 그 기자실, 지금의 6년차 기자들은 아마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들을 좀 해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동아일보 이 자유언론 실천 선언, 이게 이제 역사 속에서도 이 시민들의 또 운동으로 네. 발화하게 된 또 예. 그 아주 자랑스러운 그 기록들이 있죠. 이제 바로 이제 동아일보 백지 광고인데요.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백지 광고는 이제 어떤 계기로 이런 백지 광고 시민들이 백지 광고를 하게 된? 그 기사들이 그렇게 막 법물 터지듯이 민주화 운동 뭐 이런 노동 운동 이런 게 나가니까 중앙정보부에서요. 동아일보에 광고를 내는 광고주들을 압박하고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달라서 활판 인쇄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광고 동판을 동아일보 광고국에다 맡겨놓으면은 뭐 일주일에 2번을 낸다든지 3번을 낸다든지 이렇게 계약이 돼서 광고가 나갔는데 뭐 제약회사라든지 보험회사, 은행 이런 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광고주들이 그 광고 동판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동아일보는 그 광고 동판이 없어지니까 거기가 백지 광고가 나가게 생겼잖아요. 백지 광고가 한 2-3번 나가니까 요만한 광고, 동아야 힘내라, 너 보는 재미에 산다. 또 어느 이대생이 냈는데 동아야 너마저 배신하면 나 이민 갈 거야. 이런 거. 배운 대로 말하고 쓰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부끄럽게 광고합니다. 어느 대학교 몇 회 졸업생 1동. 이렇게 해서 광고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걷잡을 수 없이 이게 들어오면서 일종의 그게 저는 촛불 시민들이 그때 이미 있었다고 봐요. 그 시대에도. 자발적으로 돈을 내가지고 그 광고 지면을 사서 엄청나게 밀려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희가 쫓겨나서도 근 50년 동안을 동아 자유언론 실천선언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예요. 그 당시 국민들이 보여줬던 그 기대감. 그야말로 어느 여대생 표현말 맞다나 너마저 배신하면 나 이민 갈 거야. 이런 거를 배신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 50년 동안을 그 기치를 들고 그 깃발을 들고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기 그 당시에 백지 광고에 이제 시민들이 보내준 이제 응원 광고를 보니까 뭐 용감한 동아에 뭐 영광이 뭐 깃들기를 그다음에 정의는 이긴다. 동아 애독자 뭐 김세곤. 그다음에 동아일보에 격려를 보냅니다. 카톨릭 뭐 근로자의 법 동아역 품팔이 근로자 일동 이런 이름으로 보냈고요. 별별 광고가 다 있었어요. 그리고 뭐 서울공대 광주일고 졸업생이 또 뭐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삼남매의 엄마가 뭐 이런 지금 봐도 좀 눈물 나는 시민들의 제대로 된 그 자유언론에 대한 갈망들이 참 이렇게 그리고 동아일보 기자들의 그 의로운 투쟁에 이렇게 격려를 보내는 지금도 참 울림이 있는 시민들 광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광고를 보내주셨던 그 48년 전, 그러니까 74년 크리스마스 날부터 시작이 됐어요. 광고 탄압이.
그래서 그 이듬해 저희들이 쫓겨날 때 그때까지 계속이 됐는데 이 광고를 내셨거나 이런 분들 중에는 이미 고인이 된 분도 많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48년 전이니까 2년 뒤면 이제 저희들이 50주년을 맞게 되는데 저런 정신들이 지금도 우리 언론에 대해서 무서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네. 저런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그분들의 자식들이나 손자, 손자녀 때까지도 이렇게 아마 전해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것이 알게 모르게 현재 이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거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지 논리로 지지하고 있는 우린 조중동이라고 부릅니다만 조선동아 중앙일보로 대표되는 그 극우 보수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네. 바로 그 백지 광고 사태 같은 것 이런 것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자랑스러운 이 동아일보의 그 투쟁사를 제가 그 기억하기에는 그 동아일보 이 경영진의 동아일보 사주 쪽에서 동아일보의 과거 그 자유 언론을 위한 그 투쟁의 이제 이력들을 이제 자랑을 하면서 이걸 이제 사례로 들었던 그런 경우도 종종 보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 기자들이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해서 투쟁을 할 때 그 당시 동아일보 그 사주는 그런 기자들을 해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해고를 했던 동아일보 그 사주가 거꾸로 마치 자기가 유신 독재 체제에서 언론 자유 수호를 해서 동아일보가 굉장히 훌륭한 투쟁을 한데 숟가락을 이렇게 올려놓는 걸 보면 되게 화가 좀 치밀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결국은 동아일보 기자들이 해고가 됐죠. 해고가 그때 당시 160명 정도 밀려났다가 네. 일부는 타협해서 들어간 사람도 있는데 네. 지금 끝까지 남은 사람이 113명이에요. 아직 이제 해고돼서 복직되지 못하시는 한 번도 복직도 안 되고 사과 한마디 이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조그만 뭐 구멍가게 회사 같은데도 뭐 거기도 이 사람을 부당하게 해고시키거나 이러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같은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되고 전통 있는 신문이라는 곳에서 113명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과도 않고 배상도 하지 않고 복직도 안 시키고 이러고 근 반세기가 가까워옵니다. 그랬군요. 무슨 염치를 들고 자기들이 언론 자유를 한다고 그러겠어요. 일제 때는 친일을 하고 독재 때는 친독재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 거기 일하던 언론 자유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잘라놓고 이때까지 복직도 뭐 사과도 안 하고 그냥 묵묵부답인 겁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74년도에 동아일보에 이렇게 시민들의 응원 광고가 백지 광고에 맞서서 시민들의 응원 광고가 보내지던 이런 건 최근에 이제 동아일보를 보면 참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재 그 빛나는 74년 동아 투의 사건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동아일보의 현재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그 전에 조선일보도 얘기를 해야 돼요. 조선일보. 조선일보도 그때 3월 74년 3월 4일 날 75년 3월 6일. 75년 3월 4일 날 저희나 마찬가지로 조선일보에서 자유언론 실천선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조선일보에는 광고 탄압 같은 건 없었어요. 없었고요. 동아일보처럼 그렇게 대규모적으로 보도를 위해서 그 당시에 조선일보는 이제 이영애 선생님이 그 기자로 아니에요. 그때 이영애 선생님이 이미 해고됐어요. 해고되구나. 그때 조선일보에도 32명이 해고가 됐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사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이 이때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동아조선이라는 한국을 대표하는 두 개 언론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참 한국 언론을 위해서는 정말 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 신문이 지금도 제일 잘 나가는 신문이 돼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뒤돌아보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독재 정권도 뭐 이렇게 다 물러나고 민주화 이제 시대가 오면서
정권도 보수 정권, 뭐 진보 민주 정권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언론은, 조중동 언론은 자기들은 그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바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택도 안 되는 언론이라는 게 가장 사회를 움직이는 영향력이 큰 집단인데, 제일 큰 집단인데, 거기는 민주화가 되건 뭐가 되든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사유재산이라는 걸 내세워서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언론은 꼭 사유재산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공재니까, 그거 자체가. 네. 근데 그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그냥 말도 안 되는 독재 정권도 지지하고, 심지어 일제 때는 일본 천황 만세를 부르던 신문들 아니에요? 지금 와서는 또 말도 안 되는 독재 내지 윤석열 정권 같은 걸 그 사람들이 밀어서 만든 겁니다, 이번에. 이런 걸 생각하면 언론도 뭔가 큰 변화가 있지 않으면 우리 사회를 항상 이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그 집단이 돼버렸어요. 네, 어쨌든 이게 친일의 그 전력을 가지고 있고 또 독재에 부역을 했었던 이 언론사 그 사주들의 이제 그 오역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아일보가 그리고 이 74년도에 그 유대한 언론 자유 수호 투쟁에 또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그 언론 자유를 포기하지 않았던 기자 정신이 살아 있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 동아일보를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언론사 사주는 뭐 동일할지 몰라도 기자들의 정신만 살아 있다고 얘기한다면 동아일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지금 현재 동아일보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이 있죠. 예. 이제는 이제 뭐 동아일보가 이 조선중화와 함께 조중동이라고 하는 범주로 묶여서 이제는 불매 운동의 대상이 됐습니다. 한때 시민들이 백지 광고 사태에 맞서서 시민들이 응원 광고를 보내주던 이 동아일보가 이제 저렇게 이제 불매 운동의 대상이 되어버렸네요. 많이 좀 착잡하시겠습니다. 그 동아일보. 아, 정말 저희들이 네. 볼 때 네. 뭐 크게 그 사주 쪽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지금이라도 사주를 움직이는 것보다는 기자들 자신이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기자들도 요새는 뭐 기레기 소리를 들을 지경이니까. 기자들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이명재 대표 같은 분들이 이렇게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밖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동아일보 안에 내부의 기자들 스스로의 또 개혁도 기대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이사장님이 이 동아일보에서 이제 해직되고 난 뒤에 그 또 민원협 결성해서 또 말지 발간하고 또 이런 활동도 쭉 하셨거든요. 지금으로 치면은 그 언론의 어둠 속에서 그 우리 좀 민들레와 같은 언론을 만들었던 것과 비슷한 시도가 아닌가 싶어요. 네. 예. 그때 당시에 민주화 운동 단체 중에 네. 광주에서 그렇게 대량 살육이 있고 난 다음에 네. 이 전두환 정권이 가장 신경 쓴 게 뭐겠어요? 언론이었어요, 언론. 네. 그러니까 거의 언론이 그냥 숨을 죽이고 저 5.18 광주 학살 이후에는 그랬는데 그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민주화 운동이 민족 민주 운동 협의회, 네. 민중 민주 운동 협의회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거기는 부문별로 뭐 노동이라든지 종교, 문화예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 동아조선투의 입장에서는 80년 해직 언론인까지 자기들은 언론인이기 때문에 민주화운동 어느 단체에 소속되는 게 옳으냐 그러냐 이런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민민협의 그때 당시 공동대표였어요. 김승훈 신부, 아까 네. 그 발표하셨던 김승훈 신부하고 김동환 목사라고 계셨습니다. 네. 그분하고 이부영이 세 사람이 공동대표고 그분들은 뭐 종교인들이니까 저희들 방패 이 울타리 노릇을 해주시고 제가 이제 실무적인 일을 했는데 뭐 문화예술분에 민족문학 작가회의니 뭐 이런 한국예술인 총연합 민예총 이런 단체들 뭐 노동자 복지협의회 뭐 다 들어와 있는데 언론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언론도
민주언론운동협의회, 민언협의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 같이 들어와야 된다. 네. 이 독재 정권이 끝나자면 우리가 언론으로 돌아갈 수도 없지 않느냐. 네. 같이 해서 일단 전두환 독재를 물리치는 일부터 하자. 네. 그러면 연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민주언론운동협의회를 그렇군요. 동아투이, 조선투이, 80년 해직 언론인 협의회 여기 협의해서 만들었어요. 네. 거기 민민협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돼서 그때부터 언론운동단체도 그 반전두환 운동, 민주화 운동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NCC 총무를 지내신 다음에 기독교 방송 사장을 하셨던 김관성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지금 다 돌아가셨죠. 네. 그러니 하루는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당신들 언론 운동을 한 분들인데 지금 언론 상태를 어떻게 보냐. 완전히 전두환의 이 스피커 노릇만 하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겠냐. 그때 당시 기독교 방송은 보도 기능이 없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이 대표가 좀 역할 좀 해보라고. 제가 돌아와서 뭐 성유보, 동토의 성유보 씨라든지 또 신홍범 그 조선투이 분 쪽, 80년에는 김태웅 네.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서 우선 부정기적이라도 이 민언협에서 네. 민주언론운동협의회에서 보도되지 않은 거 중요한 거를 그냥 보도하자. 그리고 구속되더라도 피하지 말고 우리 다 감옥 갔다 오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하자고 그래서 그런 청에서 말지가 발간이 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김관성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적지 않은 그 인쇄, 네. 그 제작 비용을 내시더라고요. 또 물론 우리도 모금을 좀 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말지였습니다. 네. 바로 그것 때문에 보도 지침 폭로가 나왔잖아요. 그걸 통해서. 저런 화면에 보이는 네. 저 말지에 저게 바로 보도 지침 실렸던 예, 바로 저기 말지 창간호죠, 그러니까. 창간호가 아니고 창간호가 아니죠. 그렇죠. 보도 지침이 실린 거. 보도 지침 실린 특집호로 되어 있군요. 예. 권력과 언론의 음모 이래가지고. 그 말지가 이제 권력기관 내부의 비리를 많이 폭로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말지하면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그렇죠. 보도 지침이 폭로한 사건. 저기가 85년이었을 겁니다. 연도가. 그래서 김태용 씨하고 신홍범 씨하고 김주원 한국일보 해직 기자죠. 그분이 나중에 언론기관에 무슨 장도 맡지 않았어요. 그렇죠. 고초를 많이 겪었죠. 지금 말지 표지를 보고 계시는데 당시에 80년대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우리 강진구 씨도 대학에 저는 이제 86년도에 입학했으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저는 거의 저런 거 전혀 듣지도 못하던 때였죠. 그때 이제 말지의 인기는 대단했죠. 예컨대 지금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지금은 더 덜하지만은 많이 보는 월간지 있지 않습니까? 시사 월간지들 신동아가 있고 월간조선이 있고 한데 이런 잡지들이 지금 아마 많이 나갈 때 10만부도 나가고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못하죠. 근데 당시에 80년대에 저 말지가 많이 팔릴 때는 거의 10만부 육박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팔렸죠. 그러니까 저것이 단순하게 어떤 언론 운동의 그런 매체이기도 했지만은 상업적으로도 상당히 성공했어요. 그만큼 당시 80년대 중반에 507화에서의 그야말로 말을 해주는 바른 말을 해주는 저런 언론에 대한 이런 우리 국민들의 열망이 그만큼 대단했다는 것이고요. 지금 다시 저 표지를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기자가 되고 나서 제가 생애 최초로 다른 매체에 기고를 했던 것이 말지였어요. 그것도 이제 익명으로
이렇게 기부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여러모로 참 감회가 스럽고요. 한마디만 더 드리면은 지금 우리 민들레에도 네. 에디터 분 중에는 당시에 저 말지 기자로 있었던 분이 또 우리 민들레 에디터로 참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한마디 거기 더 조금 붙이면은 네. 사실 저 때 말지가 그렇게 지금 이명재 네. 대표 말대로 이렇게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뭐 보급이 됐는데 이게 책방에 올려놓고 파는 월간지가 아니잖아요. 네. 다들 누군가 이렇게 그렇죠. 손수 이렇게 팔고 그렇죠. 손수 돈을 걷어다 내고 이래서 만든 네. 그야말로 이 희귀한 저 보도 매체였는데 저런 경험을 통해서 바로 한겨레 신문이 나올 그렇죠. 기반이 조성이 된 그 거죠. 싹을 뿌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 말지가 한겨레 신문으로 가는 징검다리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겁니다. 네. 네, 지금은 저 말지의 정신이 저는 우리 저 민들레 창간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 언론이 언론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민들이 제대로 된 언론에 대한 그 갈증, 갈망이 있는 상태에서 84년도에 말지가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2022년, 2023년 여기에는 이제 민들레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아이고, 과분한 말씀입니다. 네. 아직은. 네. 그리고 이제 이 84년도 이 말지가 창간될 당시에는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라서 사실은 잘 몰랐고요. 말지. 이제 요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우리 이사장님, 이거는 이제 많은 이제 이 영화도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기억을 하는 사건이죠. 영화 1987인데 여기 이 영화 속에 우리 이부영 이사장님이 직접 등장을 하시죠. 저는 이제 이때는 이제 제가 이제 대학 2학년 때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이 감옥에서 뭐 비둘기 편지를 냈다라고 했는데 감옥에 간 이유는 86년에 인천 5.3 항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민민협 다음에 민통연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민주통일 민주운동연합이라고. 거기에 사무처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이 직선제 개헌 투쟁을 뭐 저 마산, 뭐 부산, 광주, 목포 이런 데서부터 해 올라와서 대전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인천에서 대대적으로 직선제 개헌 투쟁을 그 당시 신민당이라는 선명 야당이 김대중, 김영삼 두 분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거기하고 이 제야단체가 연대가 돼가지고 직선제 개헌 투쟁을 하는데 인천에서 정말 크게 하고 서울로 입성을 할 생각을 한 거예요. 직선제 개헌 투쟁을 하려고. 그런데 인천에서 대대적인 반격을 전두환으로부터 당한 거죠. 근데 그때 이상한 게 이 직선제 개헌 투쟁을 하는 저희들에 비해서 일부 노동운동 세력이 노동해방운동이라는 걸 하면서 직선제 개헌 투쟁을 일종의 그들 말로 표현하면 부르주아의 개량주의 투쟁이라고 뭐 이래가지고 막 비난을 하고 NLPD로 나눠져 가지고 운동이 전개되던 그때 상황인가요? 그래서 그 인천에서 직선제 개헌 투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인천으로 가는 길목에다 전부 타이어나 이런 걸 쌓아놓고 불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그건 전두환이 꼭 탄압하기 좋은 그리고 빨간 깃발을 흔들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제대로 인천에서 투쟁도 해보질 못하고 그냥 막 쫓기고 뭐 다 체포가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한 서너 달 도피를 하다가 붙잡혀서 대공수사단 남영동을 거쳐서 영등포 교도소에 갇혀 있었는데 1월 17일쯤 밤에 새벽에 내가 갇혀 있는 데가 이게 외따로 떨어진 그 여자 갇혀 있는 거길 다 비워버리고 나를 거기다 가둬놨는데 그 외따로진 대로 그 3명이 들어오더라고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이제 관여됐었던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설명하시려고 하는 게 이제 영화 1987에서 보면 고문치사의 진실을 이제 알리는 쪽지가 그렇죠. 정의구현 사전에 전달되는 알려졌는데 과정을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 경찰관들이 들어와서요. 계속 한 사람은 찬송가를 부르고 또 한 사람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잠을 못 잘 지경이었어. 바로 옆에서 그러니까. 교도관들한테 물어보니까 저 사람들이 박종철 군 고문해서 죽인 경찰관들이라고. 그 사람들 매일 고문해서 사람들 감옥만 보내다가 자기들이 막상 들어오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거꾸로 되니까. 그런데 박처원이라고 그 대공수사단장 있잖아요. 그 사람이 두 사람을 불러내서 우리가 거기서 다 얘기 마친 대로 그대로만 따라서 해라. 이 사람들이 저항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범이 아닌데 왜 우리 둘이 다 그걸 뒤집어 쓰고 가냐. 어? 나는 괜찮다. 나는 저 직업이 이래서 그렇다고 그러지만 고문해서 사람을 죽인 놈의 자식이다라면 내 자식들이 어떻게 되냐. 못하겠다. 결렬이 된 거예요. 1억 원짜리 통장을 두 사람한테 다 내놓고 이거 가지고 너희들 옥바라지하고 가족들 다 먹고 살게 하겠다. 그때 1억이면 꽤 컸습니다. 지금으로는 아마 그렇죠. 10억쯤 될 그런 돈인데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 전말을 여기 그 나온 안유 보안계장이라는 사람이 저를 불러내더니 분노에 떨면서 벌벌 떨더라고요. 형, 그 사람들이 이제 하도 날 자주 보니까 형이라고 그러는데 형 이러다가 나라 망하겠어. 아니, 국가의 최고 수사기관이라는 데가 저렇게 조작을 하고 말이지. 어? 또 그냥 엉뚱한 사람들 집어넣고 범인들은 또 따로 있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 듣고 있으려니까 엄청난 일이더라고. 그래서 나 만난 일 없는 걸로 하고 그냥 나한테 맡겨놓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진전되는 일 있으면 그걸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쭉 메모를 하신 거죠. 메모를 해서 한재동이라는 또 다른 교도관 그 사람을 통해서 해서 그 김정남이라고 밖에서 민주화운동을 그 비밀리에 돕던 제 대학 동기가 있어요. 청와대 교문수석을 나중에 했죠. 그 친구한테 전해서 그분이 그 친구가 이제 함재웅 신부님하고 김승훈 신부님한테 해서 전해가지고 그해 5.18 7주년. 그래서 이게 이제 요 한 거죠. 다음 화면이 이제 그거 밝히는 겁니다. 그걸 밝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부영 우리 이사장님이 이 수감이 된 것은 뭐 개인적으로는 좀 불행한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큰 역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전두환 독재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하늘의 뜻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글쎄요, 그 안에 뭐 기자 출신이 아닌 일반 사람이 들어가면 그걸 또 기록을 메모를 해서 밖으로 전달할 생각을 쉽게 했겠습니까? 근데 뭐 하도 저도 이렇게 여러 차례 구속도 되고 그래서 그것이 자칫 잘못해서 역추적이 되면은 그땐 뭐 사람 죽일 때니까 고문하고 죽일 때니까 어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이게 너무 큰 일이어서요.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 그리고 또 내가 기자를 하다가 거길 들어간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어요. 요 건 관련해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제 경찰에서 청담동 게이트 관련해서 불러서 조사를 받는 와중에 제가 중간중간에 그 수사관한테 제가 뭘 물어봤어요. 한동훈 장관이 뭘 제출했냐, 알리바 입증을 뭘 제출했냐 이런 걸 자꾸 물어보니까 수사관이 여기는 지금 취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무슨 소리냐. 기자는 어디 가서도 취재를, 기자로서 취재를 난 지금 취재하고 있는 중이다. 당신은 날 조사하고 있는 중이지만 내 묻는 말에 대답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얘를 우리 이부영 이사장님 얘기를 든 거예요. 1987 그때 당시에 이부영 이분도 그 감옥 안에 있었지만 취재를 하신 거다. 나도 똑같다. 기자는 어디 있어나 계속하면서 취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수사관한테 한번 의문연답을 했네요. 그 이사장님이 그러니까 동아일보 해직되면서 중단되었던 그 기자 활동을 기자 일을 감옥에서 하신 거네요. 그게 바로 취재이고
기자 일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그 감옥 안에서 그 우리 이사장님의 메모가 이제 그 세상에 전달이 돼서 빛을 볼 수 있었던 데는 그 교도관, 2명의 교도관하고 3명의 교도관이네요. 2명의 교도관들의 도움이, 결정적인 도움이 있었던 건데, 지금 보면 어쨌든 이 국가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전횡이 심해지면 이 공무원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 공무원들이 이제 흔들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정권의 위기, 심각한 위기 징후가 아닌가 싶은데, 그때 당시에도요. 이 안유 보안계장이나 그 한재동 교도관은 현직이었어요. 그 전병용 씨라는 사람은 그 교도관을 그만두고 나와서 민주화 운동 진영에 합류를 해서 같이 민주화 운동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안유 보안계장은 그리고 한재동 교도관은 이 사람들이 다 정년퇴직 끝날 때까지 제가 이 사람들 이름을 안 밝혔어요. 그래서 이 공무원으로 이 사람 분리가 안 당하고 거기서 끝까지 했습니다. 안유 보안계장은 서울교정청장까지 했어요. 최고위직까지 올라갔어요. 마치 그 워싱턴 포스트의 두 기자들과 딥스로트를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저한테 협력을 하고 민주화 운동에 협력하는 것 때문에 자기 목이 잘리고 먹고 살 길이 없어지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때 당시로서는 뭐 이런 걸 하면 뭐 제가 정치를 하면서 조금 보탬이 되겠다 하면 그냥 불어버릴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분들은 저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때 전직 교도관들로 한 10여 명 되는 분들은 꼭 때 되면 만나요. 지금 굉장히 끈끈한 정을 이어오고 있어요. 동지들이죠. 저희 굉장히 우리 한국 그 현대사에 있어서 아주 역사적인 순간, 1987, 영화 1987에 나왔던 그 역사적인 현장을 쭉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열기 후끈 달아오르긴 하는데 고기가 지금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 방송을 이제 잠시 이제 광고 진행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음직. 시민이 만드는 사회 공익 채널. 시민언론 더 탐사 다시 시작합니다. 더 탐사를 응원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저렴한 가격, 전 제품 무료 배송, 더 탐사몰을 이용해주세요.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하지 마요. 쇼핑이 후원이다.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예, 오늘 그 광고 그 상품은 치킨입니다. 그 우리 더 탐사몰에서 아마 치킨을 광고 상품을 선보이긴 제 기억엔 오늘이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이 다쳤을 때 집에서 응급처치를 위해서는 가정상비약이 필요하죠. 출출할 때 집에서 손쉽게 먹기 위해서는 또 가정상비 치킨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더 탐사몰에서 정말 맛있고 푸짐한 BBQ 통다리 바베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BBQ 통다리 바베큐는 이 자메이카 통다리와 뱀파이어 통다리 2종이 있는데, 이 자메이카 통다리 바베큐는 170g의 큼직한 통다리살에 300년 자메이카 전통의 저크 소스를 듬뿍 뿌려서 아주 감칠맛과 깊은 풍미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뱀파이어 통다리 바베큐 역시 170g의 푸짐한 닭다리에 블러드 레드 소스를 가미해서 마치 야외 바베큐장에서 그릴로 막 구워낸 육즙 팡팡 통다리 바베큐를 먹는 느낌입니다. 간식으로도 좋고 시원한 맥주 안주로도 정말 좋습니다. 예. 저도 2008년도에 그 미국에서 연수할 때 보니까 이 미국 그쪽에 있는 이 닭들, 이 닭다리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뭐 드럼스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 보니까 이 BBQ 통다리 바베큐, 뱀파이어 통다리 바베큐 이거 전부 다 굉장히 아주 튼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BBQ 통다리 바베큐는 건강하고 신선한 재료만을 사용해서 햇섭 인증을 받은 위생적인 제조시설에서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57개국에 수출되는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냉동실에 장기 보관이 가능하므로 가격 할인이 큰 10팩 옵션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한 팩씩 개별 포장되어 있어 보관도
편리합니다. 네, 오늘 뭐 점심 드신 지가 얼마 안 드시긴 했는데 한번 뭐 좀 맛보시죠. 네. 네. 맛있군요. 그 영화 1987 하다가 우리가 광고로 넘어왔는데 그 교도소에서는 이런 치킨 이런 거 공급은 안 되죠. 요새는 아마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이제 치킨이나 돼지고기 그 볶음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 비닐 포장에 진공 포장을 한 걸 아마 팔고 있을 거예요. 네. 아 근데 이거 뭐 정말 맛있네요. 제가 이제 구치소까지는 경험을 못 해봤고 저는 이제 경찰서 유치장까지만 있어봤는데 유치장에 있는 밥은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네. 아, 이 통다리 바베큐는 정말 맛있습니다. 그 점심 먹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갈 길이 머니까 먼저 여기 가격 정보 좀 전달해 드리면서 네, 광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BBQ 통다리 바베큐 5팩 19,900원입니다. 자메이카 BBQ, 뱀파이어 BBQ 중에서 하나를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BBQ 통다리 바베큐 10팩은 32,900원입니다. 여기는 자메이카 5팩하고 뱀파이어 5팩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야식이 땡길 때 주말에 영화 보면서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럭셔리 치맥 파티가 가능한 BBQ 통다리 바비큐를 더 탐사몰에서 저렴한 가격과 무료 배송 혜택으로 만나보십시오.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네, 지금까지는 우리 이부영 이사장님 모시고 이부영 이사장님이 동아일보에 계시면서 언론자유수 오토제행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전두환 독재체를 종식시킬 당시에 1987년도 역사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이사장님이 기자로서 살아온 그 시절을 반추하면서 지금 2023년도 이 윤석열 독재 체제에 맞서서 우리 다시 한번 기자 정신들이 좀 살아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좀 바라보면서 다음 방송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방통위에 대해서 그 검찰 그 수사가 거의 뭐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소환했죠. 네. 방통위원장에 대한 뭐 구속영장 청구, 기소까지 가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통위의 수뇌부를 바꿔서 어떤 계획을 이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고 이거를 어떻게든 막아내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방통위원장을 왜 바꾸려고 하는 것인가? 방통위가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특히 그 공영방송에 대해서 그 절대적인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죠. 이건 단순하게 방통위원장을 바꾸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방통위원장의 교체라기보다는 이제 방통위원장의 철저하게 지금 현 정부의 정권의 의도대로 그렇게 그것을 실행에 옮길 사람을 지금 위원장으로 앉히려고 하는 거겠죠. 벌써부터 몇 명이 이제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상당히 겹치는 인물입니다. 지금 후보로 거론되는 방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다 공교롭게 검사 출신이에요. 검사 출신도 있고요. 또 언론계 출신도 있고. 언론계 출신도 있고. 얼마 전에 뭐 김후곤 검사장, 전 검사장 그리고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장이 이 검사 출신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방통위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지 좀 의아하긴 한데요. 뭐 이미 뭐 분감위원장이라던가 또 뭐 전혀 검찰 업무와 관계가 없는 그런 기관의 장으로 뭐 지금 뭐 너무나 당연하듯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누구를 보내려고 하든 검사 출신이든 또는 언론계 출신이든 간에 누가 가든 간에 지금 내부적으로 세워놓고 있는 그런 목표
그것은 목적은 상당히 분명하다. 공영방송의 지도부를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교체하겠다. 당장 KBS가 있고요. 또 MBC가 최근에 바뀌었지만은 MBC도 결코 안전하지가 않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게 되면은 지금의 아주 낮은 지지율을 반전시킬 수 있는, 여론을 바뀔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계기가 된다, 전기가 된다, 이런 생각을 아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의 성공 사례로 과거에 MB 정권 때 방통위원회가 많은 공을 세웠잖아요. 뭐 최시중 그 당시에는 뭐 방통대원군이라고도 그렇죠. 부르고 그러면서 공영방송을 그야말로 아주 정권 방송으로 일거에 바꿔버렸고, 또 하나 큰 업적을 세운 게 있었죠. 종편을 또 밀어붙여서 결국은 지금과 같은 아주 혼탁하기 그지없는 이런 언론 환경으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MB 때 그것을 어떤 하나의 성공 신화로 생각하겠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여기에 윤석열 정권의 성패가 달려있다. 그런 아주 집요한 그런 목표의식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한상혁 그 방통위원장 임기가 이제 올해 7월까지인가 그렇거든요. 사실 한 6개월이 뭐예요? 지금 이제 한 3개월 남짓 남았는데, 이 기간도 사실은 좀 기다리기가 굉장히 좀 힘들다, 좀 초조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내년 지금 이제 4월 총선을 앞두고 그 어떤 방송을 확실하게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아무래도 KBS하고 MBC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지금 낮은 지지율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방송 탓을 하고 있죠. 방송 탓을. 또 공개했거든. 이것이 이제 TV조선에 대한 심사에 대해서 상당한 부정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방통위 수뇌부의 교체를 통해서 방송의 장악. 또 하나는 TV조선과 같은 그야말로 철저하게 우리 편이라고 하는 이런 방송에 대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주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또 동시에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TV조선의 그 지금 재승인 심사, 그 한상혁 방통위원장 시절에 이제 재승인 심사에서 조건부로 가까스로 이제 그 재승인이 이루어졌게 됐던 이제 이유는 그 방송의 그 공정성, 공공성 그 평가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인데, 당연한 결과였죠, 사실. 당연한 결과에 사실 이게 TV조선이 자신이 어떤 식으로 방송해왔는지를 되돌아보면은 금방 해답이 나와 있는 건데, 이걸 마치 방통위원장이 좀 부당한 지시를 통해 가지고 그 점수를 그 깎은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글쎄요, 검찰이 지금 이 관련해서 방통위 과장하고 국장까지 지금 구속을 시켰고요. 국장은 2번씩이나 영장을 청구해서 기어이 구속을 시켰고, 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까지 지금 이제 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뜻대로 들는지는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애초부터 이 수사 자체가 무리한 감사, 무리한 수사, 무리한 영장 청구했는데, 저는 설마 이것을 법원이 그 영장을 발부해 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영장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법원이 그 영장을 발부하는 걸 보고 참 제가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번 지금 한상희 위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번에만큼은 법원이 사법부가 양식을 가져주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저는요, 이거 TV조선이에요. 바로 조선일보, TV조선 이들이 윤석열 정권을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구실을 했고, 그렇죠. 어디가 지금 한국 권력의 핵심 분지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TV조선 때문에 그 방통위의 과장이나 국장이 구속되고 위원장까지 구속이 되는 거거든요. TV조선이 어떤 식으로 방송을 했는지는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라도 아마 앞으로 조선일보와 TV조선은 두고두고 멍해를 치게 될 겁니다. 난 저주를 받으리라고 생각해요.
자, 어쨌든 지금 뭐 이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구속을 비롯해가지고 그 검찰 독재가 뭐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서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권은 사실은 대일 굴욕 외교 때문에 여기저기서 좀 심각한 위기 징후가 좀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민들레에서 그동안 보도했었던 이제 주요 그 대일 외교 관련된 보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들레가 지난 며칠 사이에 이런 한일 굴욕 외교에 대해서 있었던 일들 몇 가지를 이제 보도한 것을 몇 가지를 뽑아 왔는데요. 메뉴에 나와 있는 것은 뭐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자리였죠. 네. 마치 뭐 대국민 뭐 연설, 대국민 담화를 방불케 한 무려 23분간의 한일 정상회담 굴욕 외교를 이제 정당화하는, 그렇죠. 합리화하는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는 이 국민들이 왜 이렇게 자기의 이런 깊은 뜻을 몰라주느냐 이것을 무려 23분 동안에 지난 3.1절 때 이 대통령 기념사가 5분 남짓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몇 배의 시간을 쏟아서 그만큼 이제 할 말이 많았던지 그만큼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많이 위기감을 좀 감지하고 초조해하고 있는 듯한 반증이기도 한 것 같아요. 22분 동안이나. 예, 그런 양면이 있겠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어지는 이제 몇 개의 그 기사들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상한 상황이 있어요. 도대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 일본의 정사 총리와 어떤 얘기를 했는가를 정작 한국 언론에서는 국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관리들과 일본의 언론들이 보도를 하면은 이것이 맞냐 그러냐를 가지고 국민들이 그거를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설왕설래가 나오고 있는 이런 기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연 한국 대통령이 일본 총리가 독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지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는 것은 사실상 그걸 수긍하는 것인데 그랬던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추정 의혹들에 대해서 이렇다 할 해명들을 지금 못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이제 한일 정상 간의 대화는 국내 언론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이제 일본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보면은 일본 언론 보도 내용에서 아닌 거는 확실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한테 불리한 부분들은 두 정상 간에 오고 갔던 대화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냐, 아니면 뭐 후쿠시마산 멍게, 뭐 수산물, 뭐 수입, 그 다음에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언급을 안 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요. 지금까지 보게 되면 멍게에 멍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말 그거 딱 하나만 부인을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정상 간의 오간 대화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뭐 일본이 한국을 좀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나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에서 독자도 꺼내지 않았는데 일본 쪽에서 그 말이 나온다? 또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도 이번에 마무리 짓자라고 일본에서 주장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것도 얼버무리고 있잖아요. 얘기가 안 나온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정말 일본에 가기 전에도 대통령이 직접 안 하더라도 외무장관이나 또 청와대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가서 우리는 이렇게 한일 정상회담에 임할 것이다. 이런 거를 이미 다 얘기하고 갔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일체 없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 건지도 국민들이 모르는 속에서 국민들이 그냥 뒤통수를 맞은 듯한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정부 쪽에서는 그거에 대한 분명한 얘기가 없는데 일본에서는 독도도 얘기가 나온 것처럼 또 이 제3자 배상 문제 이런 것도 이미 더 이상 이제 얘기 안 하기로 한 것처럼 이렇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번에 윤 대통령이 일본에 간 거는 뭐 일본의 초청에 의해서 간 것처럼 돼 있는데 이거는
다음 달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네. 그리고 곧 있을 그 G7 회의에 또 이 초청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이 중반에는 히로시마에서 G20 정상회의도 있습니다. 거기 다 대통령이 다 초청 받았어요. 그런 그 특히 내달에 있을 그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참석하기 전에 일본 문제에 관해서는 한일 간에 다 합의가 된 걸로 하고 나를 만나러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이것도 사실은 미국이 크게 깔아놓은 인도 태평양 전략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 그리고 경제 가치 동맹 이런 틀 아래 미국의 그 바이든이 깔아놓은 그 공식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대중국 미일의 전략 세운 것이 인도 태평양 전략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미국과 일본의 협의 속에서 한국은 미일의 하위 협력 파트너 협력자로서 이게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미일의 전략에 따라서 움직이는 한국은 가장 최하위의 동맹자로서 부담을 떠안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든하고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서 큰 숙제를 준 것 같죠.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는요, 이 문제가 별로 그렇게 크게 그 논의가 안 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 아래서 만들어진 것을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부통령이 바이든 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분은 미 상원에서 상원 외교위원장만 한 15년을 했어요. 그때 이분이 어떤 직책을 맡았었냐면은 맨스필드 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 맨스필드 상원의원도 바이든 대통령이나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상원 외교위원장을 한 분인데 이분이 상원 외교위원장을 끝내고 주일대사로 왔어요. 케네디 대통령 때. 그리고 일본하고 미국 사이에 굉장히 깊은 그 관계를 만들면서 이 바이든 부통령이 그 당시에 맨스필드 재단 이사장을 합니다. 그 바이든 오바마 대통령 시절. 그때 이분이 아미티지 나이 보고서라는 게 그 맨스필드 재단의 주선으로 나와요. 그 아미티지라는 사람 리차드 아미티지라고 그 부시 대통령 때 국방부 장관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셉 나이는 뭐 하버드 대학 교수였으면서 클린턴 정부 때 국방 차관을 했어요. 국방부 장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미티지 나이는 미국의 공화당 쪽을 대변하고 민주당 쪽을 대변하는 전략가들입니다. 이 사람 두 사람이 아미티지 나이 보고서라는 거를 대통령 선거가 있기 바로 전에 발표를 해요. 여기서 2015년도에 나온 게 아미티지 나이 보고서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오바마 행정부 이름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중국을 봉쇄하는 동맹을 동아시아에서 일본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이런 나라와 함께 간다. 이미 그때 천명이 됐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중국을 이제 고립시키기 위한 이제 그 인도 그 태평양 그 전략 여기서 이제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그런 신냉전 구도에 이제 휘말리지 않고 나름대로 조정자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인데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는 이제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때부터 그 구축해 왔었던 그 대중국 그 이 고립, 이 포위를 위해서 이제 한국을 이제 하위 동맹 파트너로서 위치지려고 하는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거의 지금 뭐 그냥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될 거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트럼프 때는 그걸 이렇게 안 받아들이려고 그랬어요. 중국하고도 그러고 또 북한하고도 정상회담을 하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완전히 그 전에 오바마 때의 그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가고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직접 그걸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중국과도 정말 이렇게 가다간 완전히 이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대만 위기 같은 것도 이제 올라올 수 있고 그래서. 네, 우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미국 방문을 앞두고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확실하게 사인을 보낸 것 같아요. 그 숙제를 좀 일본 기시다 총리하고 확실한 한국의 입장들을 좀 밝히라고 숙제를 제시한 것 같고 나름대로는 이번에 그래서 뭐 충분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흡족한 거 이상으로 차고 넘칠 정도로 일단 숙제를 좀 해결한 것 같은데 이게 불과 얼마 전에 떠올려 보면은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유엔 정상회의인가요? 유엔 회담 참석하기 위해서 갔을 때 바이든 대통령하고 한 30초인가 40초. 그다음에 노루구 악수. 이렇게 잇따라 이제 그 외교 무대에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엄청난 이제 외교 무례를 당했잖아요. 무시당하고.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 앞두고는 이제 확실하게 바이든으로부터 그 정상으로서 한번 대우를 받고 싶은 그런 생각에 너무 이번에 일본의 굴욕적인 조공 외교. 그렇게 안 하면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칭찬 듣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한반도 주변의 국제 정세가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이제 한미일 간의 이제 질서의 재편, 또 이제 북한, 러시아, 중국이 또 한 축으로 하는 이런 새로운 관계가 새롭게 대변동의 어떤 그런 전환 기회에 있는데 사실 이럴 때 가장 노련한 외교 전략 또 외교 역량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지금 역대 한국 정부에서 가장 취약한 이런 이 미달되는 역량을 가진 그런 대통령이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불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적인 장면이 이거 너무나 좀 어처구니 없는 거여서 그 좀 전에 우리 민들레의 기사에 일본대 나오는 것처럼 일본 강연. 게이오대에 가서 강연을 하고 했던 말 그리고 또 게이오 대학이라고 하는 저 대학을 선택한 것 자체 거기에서 보이는 저것을 단순하게 생각이 없다고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서도 강행한 것인지 일본에게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어느 쪽이라고 하더라도 저건 너무나 한편 굴욕이고 너무나 저거는 차라리 그냥 쓴웃음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쓴웃음을 넘어가지고 사실은 생각이 없어도 이렇게 생각이 없을까? 이렇게 무식하고 무지해도 이렇게나 무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바이든 대통령하고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그 기시다 총리에게 뭔가 좀 립서비스 같은 거를 한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뭐 이해를 할 수 있긴 할 텐데 그걸 넘어가지고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너무 치욕스럽고 굴욕감들을 안겨주는 발언을 했죠. 아마 국민들이 저 일본대 강연에서 그 발언을 빌린 오카코라 텐신이죠. 한국 조선 정한론. 조선을 침략하고 조선을 정복해야 일본의 미래가 있다. 그걸 설파한 대표적인 이론가들이었죠. 일본에.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저런 침략을 설파하는 사람들을 선각자라고 영웅이라고 칭송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번에 게이오 대학에서 언급이 된 오카코라 텐신이고 게이오 대학을 설립한 설립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한국 국민들은 모두가 이걸 모를 것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하지만 이만큼 그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은 뭐 이렇게 학습 능력을 감안할 때 이거 뭐 본인이 자기 기준으로 강연 원고를 작성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일본 나름대로 전문가가 지금 써준 걸 그대로 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 강연 원고를 써준 사람은 이런 문제를 알고도 이런 식민 침략을 정당화한 사람을 말을 인용을 한 건지
예. 알고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실수를 한 건지 어느 쪽도 사실은 뭐 다 문제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 저 일본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그 대통령의 말 그리고 발표 이런 것이 대통령 선거 전에 그 정책의 한 부분으로 발표가 됐더라면 저 사람 대통령 될 수 있었겠어요? 저는 국민들이 용납을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일단 대통령이 돼놓고 나서 이렇게 우리나라와 민족, 미래 이런 것에 엄청난 그 해독을 미칠 일을 저지르는데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걸 그냥 보고 넘어가야 된다? 나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들은 말로는 윤 대통령을 지지했고 또 지금도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 속에서도 최근에 일본 문제를 놓고는 그 지지했던 사람들, 지금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렇게 가면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이렇게 큰 회의적 시각이 일어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제 총선을 지금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레드라인을 넘어선 거죠. 그래서 보수라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이라고 지금과 같은 이 상황을 그대로 보고 또 계속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22분씩이나 대통령실 그 회의 끝마금에서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자기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지자들도 이제 지지 못하게 생긴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걸 그대로 두고 본다. 이런 상태로 그대로 가도록 내버린다 그러면은 그 윤 대통령 뽑은 사람분들 자신도 우리 역사가 잘못될 경우 함께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어쨌든 최근에 그 이 굴욕 외교, 그 선을 넘어선 이 굴욕 외교는 이 윤석열 내부 지지층, 콘크리트 지지층 사이에서도 이제 균열을 가져오고 있는 그런 이 정권의 심각한 균열, 이반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박순찬 또 화백이 만평 외유 내강이라고 하는 걸로. 외유 내강이라고 하는 저 말 속에 지금 윤 대통령 윤석열 씨가 보이고 있는 행태가 보이죠.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면 얼마나 저렇게 공손합니까? 환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마치 모든 것을 들어줄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하지만 외유죠, 외유. 나라 안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칼을 들고 있고, 물고 있고, 비판 언론, 그리고 노조 길들이기. 밖에 나가서는 하나씩 반대하고, 안에서는 저렇게 아주 싸납게, 거칠게 국민들을 대하는. 저것이 참 외유내강 아닌 외유내강이다 하는 것을 우리 박순찬 화백이 한 장의 그림으로 압축을 해놨네요. 지금 이사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내부에서도 지금 유기감이 들고 있는 그 원인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한 장의 사진입니다. 한 컷에 만평인 것 같고. 그런데 열심히 지금 이제 그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제 극우 언론들이 윤석열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역부족으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국무회의에서 23분간의 그 일방적인 연설 저것을 저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놨지 않습니까? 육성 그대로 현재와 과거를 경쟁시키면 미래를 놓친다. 마치 지금의 친일 구역 외교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 자신은 미래를 생각하는 것처럼 좀 전에 그 조선일보 기사를 잠깐 돌아가 볼까요? 자, 그러면서 지금 저기에 박정희 몇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친일 굴려 그 이른바 한일 국교 정상화를 했던, 밀어붙였던 이제 박정희 씨를 저렇게 얼굴을 보여주는 것은 또 인용을 했죠. 저것까지는 용납이 좀 봐주겠지만은. 아니, 저기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처칠, 주올레 중국의 총리가 나오는 것.
야, 정말 저 이만저만한 저 고인들에 대한 신뢰가 아닐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저 함부로 저런 고인들을 저런 식으로 모독해서는 안 되죠. 네, 저거는 윤석열. 전 이 제목을 말해요. 정말 그 조선일보가 택도 없이 달았다고 보는데 이렇게 달아야 될 거예요. 윤 대통령 현재와 과거도 패배하면 반드시 미래를 망쳐놓는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요.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반대로 조선일보가 이렇게 달아놓는단 말이에요. 이러고도 그 조선일보가 온전히 살아남으려고 생각합니까? 예, 조선일보 내부에서도 상당히 지금 예, 한편으로는 이제 윤석열 띄우기에 나서면서도 워낙 시급하니까 그러면서도 이거 이대로 가다 내년 총선 이거 좀 필패일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또 위기감들이 지금 막 공존하고 있는 좀 안타까움이 보여요. 사실 조선일보 입장에서 굉장히 그 다음에 나오는 중앙일보 한번 제목도 봅시다. 과거 넘어야 그렇게 놓고 대통령의 23분 국민 설득 그려놨잖아요. 과거 넘어야 대통령의 23분 국민에게 변명 이렇게 달아야 옳다고 봐요. 근데 이 메이저 중요 언론들이 다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중동이. 네, 이것도 또 중앙일보죠. 예,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정희는 물론이고 또 여기 DJ까지 끌어들여서 조선일보하고 같은 논법이네요. 마치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어떤 우리 사회를 통합시키는 주장인 것처럼. 이 정도면은 정말 좀 어처구니가 없죠.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면은. 근데 뭔가 좀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이 구성이 좀 비슷하네요. 박정희 DJ 결단에서 이건 뭔가 뭔가 대통령실이든 누군가 이게 언론 플레이가 좀 뒤에 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지금 지우기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 지금 화면에 곧 나오겠지만요. 조선일보의 보도이죠. 독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를 의문을 제기하니까. 근데 어떻게 제목을 달았죠? 자, 아래쪽에 나와 있죠. 독도를 분쟁화하고 있다. 야당이. 이건 단지 뭐 야당의 주장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야당이 독도를 일부러 분쟁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을 분쟁화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본의 도우미가 되고 있다. 일본의 도우미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은 뭐 적반하장이라는 말로도 도저히 이렇게 충분치 않은 그런 상황이죠. 어떤 조선일보가 특히 이제 여기에서 그냥 앞장을 서고 있고, 중앙일보가 아주 그 일심동체처럼 보조를 맞춰가고 있고, 이렇게 지금 한일 군력 외교를 계속 언론의 참사로 만들고 있는 보도들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의해서 두 개의 신문을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도대체 가려고 하는지, 아까 이사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그 마치 지금의 상황이 일제 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친일, 일제 식민지 정당화, 총독부의 기관지 역할을 했던 때로 스스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선은 그렇다 치더라도 또 중앙일보까지 지금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박정희 정권, 전두환 독재 정권 하에서도 이제 이런 주요 언론사들이 이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면서도 그래도 기자들이 항상 언론 자유를 포기하지 않는 이제 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언론이 그래도 민주주의의 흐름 속에 함께 해왔었는데, 지금은 이런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이런 낯뜨거운 윤석열 찬양, 윤석열 미화 이런 보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부에서 어떤 기자들도 사실은 이 부분들에서 문제의식을 표시하는 그런 흐름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더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요, 조금 우리가 한국이라는 이 위치가 동북아시아에 사실 갇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옛날처럼 냉전 시대도 아니고 탈냉전 시대, 거의 전 세계가
자본주의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한국은 탈냉전 시대 때 뭐 미국이나 유럽, 뭐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하고도 이렇게 그 교역의 범위를 넓히고 또 탈냉전 시대가 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한민국을 외교적으로 승인했어요.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승인을 안 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북은 자기들을 동유럽처럼 무너뜨리려는 거로 생각을 하고 핵 개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이 초기에 남북이 함께 유엔에 동시에 가입을 하고 또 그때는 그 탈냉전 시대에 걸맞게 서울 올림픽을 치른 다음에 남북이 또 화해 공존하려고 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탈냉전 시대에 혜택을 입었어요. 뭐 동구까지도 뭐 하고 폴란드 같은 나라에다 자동차 회사까지 막 세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탈냉전 시대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 무역에 있어서나 문화에 있어서나 민주화에 있어서나 개발도상국들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네. 이거를 다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해서 미국과 일본이 대한민국을 다시 이 좁은 테두리 안에 냉전 추종 국가로 급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급하게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가장 우리들과의 큰 교역 국가가 중국이 됐고 미국이나 일본도 또 물론 중요한 교역 국가지만 그래도 문재인 정권이나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심지어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까지도 대한민국의 그런 그 세계적인 교역 국가라서 G10 안에 들어가는 이런 나라로 네. 그 위상을 새롭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미국, 일본에서 보내주는 말이지 그 일방적인 뉴스 이거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교역도 하고 네. 한반도에서의 평화도 유지하고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네.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너 용공하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한반도가 전부 다 전쟁이 나서 전부 다 끄슬러 태워 죽이는 이런 쪽으로 가겠다는 거요?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퇴행이에요. 네. 아무리 미국이나 일본이 그렇게 요구하더라도 우리 국민들,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존재 이유 이런 것을 한꺼번에 어떻게 버립니까? 네. 그리고 미국이 반도체나 배터리나 전기자동차 이런 걸 전부 다 미국으로 옮겨가라는 거 아니에요? 한국은 앞으로 중요하게 먹고 살 거리 자체가 요번에 미국까지 갔다 오면 탈탈 털리게 생겼어요. 아는 사람들은 그런 걸 알아요. 네. 오죽했으면 삼성에서 300조를 들여서 한국에다가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을 세우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렇게 우리 죽을 수는 없다. IRA법이니 무슨 반도체 과학법이니 이런 걸로 미국에서만 생산하고 그 기술도 전부 다 미국으로 가져오라 이겁니다. 한국처럼 무역을 해서 먹고 살고 우수한 인력으로 먹고 살고 이런 나라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네. 이런 거를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인 이 국제 정치 문제라든가 외교 경제 문제에 대한 소양이 없는 분이 대통령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큰 걱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어느덧 눈 떠보니까 우리가 선진국이었다라고 얘기하던 얘기가 유행하던 데가 얼마 안 됐었는데 불과 1, 2년 사이에 다시 눈 떠보니까 그냥 후진국이 돼버렸고 지금 이제 이사장님이 얘기했던 것과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난 뒤에 일본을 방문해서 이제 고이즈미 당시 총리하고 정상회담하고 일본 의회에서 좀 연설했던 내용들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도 역시 노무현 대통령도 역시 일본과 함께 그 미래로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을 얘기하면서 일본의 그 젊은 청년들이 도쿄를 출발을 해서 부산을 거쳐서 우리
좀 평양 뭐 신의주 뭐 이런 쪽을 거쳐가지고 중국과 러시아로 그 나아가는 그래서 평화와 화해 협력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협력을 전제로 일본은 한국이 함께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협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북한의 전쟁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일본하고 같이 우리를 지킬 것인가 이런 전쟁 위협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안타까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74년도 동투 사건 당시 6년차 기자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내 언론 어디에서도 이렇게 윤비어 청가를 부르고 이런 굴욕 외교에 대해서 한마디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떤 언론에서도 기자들이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게 없어서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다시 한번 또 민들레의 역할들을 다 주목해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한승동 에디터의 칼럼이죠. 네. 예. 네. 민들레는 한편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한편 이제 성토하고 규탄도 하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이 사안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좀 차분하게 아주 깊은 넓은 시야에서 그런 안목을 이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한일 관계, 넓게 이제 한미일 관계, 그 이상의 또 동북아 역사적인 그동안 어떤 변천, 그리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최근 수년간의 이런 상황, 주변 상황들을 우리가 넓은 시야에서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이렇게 수평적으로 또 한편 역사적으로 종과 행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시각들을 우리 사회가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좀 많이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같은 이제 좀 시각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글들을 민들레가 좀 실으려고 합니다. 바로 좀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우리 국제관계의 한승동 에디터께서 약간 좀 종합판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정리를 한 그런 기사인데 여기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의 한일 관계는 여전히 제로섬 게임이다. 제로섬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이 승자가 되고 그렇다면 다른 한쪽은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자, 지금의 제로섬 게임을 서로가 승자가 되는 윈닝 게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전제가 이겁니다.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거. 한일 관계의 역사적인 이런 숙제를 푸는 거. 그것이 위닝 게임이 되기 위한 대전제이거든요.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의 반일을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 진짜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묻는 그런 기사입니다. 저 칼럼 사진에 이제 그 한 시위 참가하셨던 분 한 분이 들고 있는 게 이제 그 영업사원 1호 윤석열 탄핵 얘기를 하는데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이 이제 영업사원 1호라고 얘기하는데 이번 그 대일 외교에서는 사실은 일방적으로 국민들의 그 자존심에 상처를 주면서 다 퍼주기만 했고 하나도 얻어온 게 없어서 저게 영업사원이면 사실은 저 해고를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해고. 영업사원 1호는 맞습니다. 다만 파는 것이 한국의 물건이 아니고 나라죠, 나라. 나라를 팔고 있는 거죠. 열심히 나가서 나갈 때마다. 근데 윤 대통령 임기는 이제 4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 4년밖에라고 얘기하는데 4년 이후에도 지금 자기가 밀고 나가는 이 잘못된 외교 안보 정책 이런 것을 더 계속해야만 그게 유효한 건데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당장이라도 그만두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4년 뒤까지 자기가 그걸 계속하겠다는 거는 난 그 저의를 의심해요. 장기 집권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런 욕심을 지금 뭐 인사나 뭐나 이런 걸 보면은 무슨 나치당 집권하고 나서 선거로 집권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수권법 만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비록 선거를 통했지만 다쇼 국가로 가는 그 사례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를 지금 미일이 뒷받침하고 있단 말이에요. 난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걸 놓치지 않고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더 그렇게 이 윤 대통령이 장밋빛 환상에 젖을 수만 없는 거는 중국과 앞으로 이 통상관계가 어떻게 돼갈 것 같습니까? 이런 상태로 간다면. 네. 예? 올해는 적자가 얼마나 쌓일 거로 예상을 하는지 네. 그런 예상을 하면서 이런 정책을 밀고 나가고 있는 것인지 네. 한국의 어떤 그 미국에서의 그 뭐 반도체라든지 전기차나 배터리 공장 이런 것이 완성이 돼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내려면 얼마 동안의 세월은 거기서 수익을 못 내는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수출은 제대로 안 돼서 적자가 이렇게 쌓이고 미국에서 잘 되리라고 생각했던 거는 그렇질 못하고 네. 바로 미국에 그렇게 그 공장들을 세우는 곳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를 받지 못했던 백인 저학력 노동자층이 거주하는 데입니다. 거기다가 그 투자를 해서 이 취업자를 많이 만들고 이래서 요 다음 대선에서 이전에 지지 못 받았던 사람들로부터 지지 받겠다는 이런 선거 전략이 섞인 게 IRA법이나 반도체 과학법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네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뭐 양보를 얻을 거라는 거는 아예 생각을 말아야 돼요. 선거 전략과 연관된 그 법들인데 네. 어떻게 그 양보를 받아냅니까? 네. 그 일본에 가서 이제 탈탈 털릴 일만 남았어요. 퍼주기가 미국에 가서도 또 이제 퍼주기. 네. 그리고 이번에도 그 일본 방문하고 난 뒤에 그 대통령실에서 해명 왜 이번에 이제 주고받기식 협상이 아니고 지금은 기시다 총리가 또 4월 달에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한테 이제 일본이 또 선물을 줄 것이다 이제 이런 기대를 표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 그리고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역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 외국의 그 정상들의 이제 그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그 봉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대가로 우리 국민들은 아주 혹독한 좀 대가를 좀 치러야 될 것 같은 그런 좀 위험이 좀 도사리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긴급 토론회를 하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네. 네. 민들레가 우리 더탐사 같이 공동으로 네. 기획을 했죠. 지금 오늘 우리가 계속 지금 한일 관계 이것도 참 굴욕적이지만은 네. 이걸 전하는 우리 언론의 보도가 또 다른 또 굴욕이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한국의 대일 굴욕 외교에 대한 우리 한국의 언론 보도는 어떤가 이것을 긴급하게 점검해보는 그런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이죠. 30일 3시부터 서울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여기는 언론계, 학계, 또 특히 역사학계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우리가 한번 차분하게 우리 한국의 언론 보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냉철하게 분석적으로 점검을 해보는 그런 자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욱더 관심 많으시고 또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프란치스코 정동에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회관으로 와서 직접 그 열띤 토론을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기 그 언론 토론회요. 네. 주로 이제 한일 문제라든지 네. 그 동아시아 요 안에서의 얘기들이 주를 이루는 것 같은데 네. 한 가지나 좀 요청을 하면은 지금 그 세계적인 큰 변환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우린 뭐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그러니까 미국의 의지가 전 세계를 그대로 관철하는 이런 걸로 받아들이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저렇게 그 거대한 두 국가가 그 연대 같은 길을 가겠다고 손을 잡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또 그렇게 앙숙인 수니파, 시아파
각각 대표하는 중동의 국가들인데 거기가 또 연대하고 협력을 하기로 수니파하고 시아파를 대표하는 국가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그 나라들이 상해 협력기구에 합류를 했어요. 그 인도 뭐 이런 나라들이 다 상해 협력기구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 남중국해, 동중국해를 막아봐야 이제 소용이 없어요. 대륙으로 철도로 다 해버리니까. 중동까지.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 중국을 봉쇄한다 그러고 헛발질을 하고 있는 꼴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거대한 세계적인 그 지정학적 변화 이런 거를 한국 언론에서 쓰질 않고 있어요. 판 자체가 우리 안에서 바라보면 미국, 일본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언론들 전반이 그래요. 근데 이제 상해 협력기구나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브릭스 국가들의 독자적인 노선 이런 해설이나 이런 외교적인 그 동향들을 찾아보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세계 다른 언론들, 중국의 언론들, 유럽의 언론들이나 러시아 언론들도 다 영어로도 다 나와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우리들 기자들의 노력이 우리 독자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 요 귀퉁이에 있지만 전 세계를 알아야만 먹고 살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나라인데 언론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게으르다고 생각해요. 그런 문제도 한번 같이 따져줬으면 좋겠어요. 대일 굴욕외교 말고 전 세계사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보는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마지막 우리 그 민들레를 또 대표하는 칼럼 중에 하나죠. 그 유시민의 관찰. 이번에도 상당히 울림이 있는 칼럼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자기 어떤 그 검찰 때의 이런 경험을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된 당시의 그 상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래서 이것을 어떤 고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폭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책을 내서 상당히 지금 시중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저런 제목으로 썼죠. 저 제목 자체가 얘기하는 것이 저 글의 내용을 많이 이제 집약을 하고 있는데 글로리가 이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떤 드라마의 제목이기도 하죠. 이제 저 말 자체는 어떤 자기 영예, 명예 이제 그런 것일 텐데 평생의 검사 경력을 자기 영광의 거의 모든 것을 삼고 있는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저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그 삶과 죽음이 가지고 있는 저 글로리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좀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아주 유시민 작가께서 절제하고 자제해서 정말 담담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자기 고투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끝내면서 저 글로리라고 하는 저 말처럼 지금 하나의 권력이 자기의 권력이 어떤 절대 권력을 추구하는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이런 권력이 자기의 어떤 글로리의 모든 것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이런 행각들이 있죠. 정치의 권력도 있고 또 언론 권력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글로리는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의 그 동아투위의 그동안 50년 동안에 이런 어떤 그 많은 고초들 또 그리고 그러면서도 꺾이지 않았던 어떤 그런 기상들 그런 것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유시민 작가의 이 이은규 검사장의 그 저작을 보고 쓴 글. 읽어보셨습니까? 아니, 나 다 읽어보진 않고 그 소개하는 글하고 또 하나는 어제 아침엔가 중앙일보에 어떤 칼럼니스트가
거의 같은 취지로 글을 썼어요. 네. 이인규 검사 같은 사람은 다시 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자기들 편의대로 별건 수사를 한다는 걸 협박을 해가지고 그 자백을 얻어내고 이런 식의 검사들이 마치 자기들이 검사 업무를 잘한 것처럼 자랑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윤석열 이 검찰 독재, 윤석열로 대표되는 검사 집단 이 부분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그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이인규 씨는. 예. 그렇죠. 네? 이런 사람이 무슨 대한민국 검사예요? 이런 사람들부터 네. 과거를 들춰서 그야말로 올바른 검사 있다면은 이런 사람들 수사해서 이 사람들 감옥 보내야 돼요. 검사들 자신들이 범죄자라는 걸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 만들려고 부모들이 돈 들여서 고시공부 시킵니까? 네. 이번에 이제 거부해야 돼요. 이런 직업 직종이라면은 대한민국 검사 폐해야 돼요. 폐. 네, 이사장님이 이제 많이 이제 화가 나셨는데. 아니 나도 많이 당해봐서 그래요 검사들한테. 네, 검사들의 이제 물론 이제 정치 검사들의 문제가 이제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이런 정치 검사들이 이제 이런 자신들의 그 이런 나쁘끄러운 그 검사로서의 그 정치 검찰의 권력 남용 부분들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자서전을 통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언론들이 그런 정치 검사들의 얘기를 영웅적으로 사실은 보도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시민 그 칼럼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이렇게 평가하셨네요. 이제 의도하지 않았던 오류에 대해 죽음으로 책임진 행위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의 글로리는 성인의 고귀함을 이루기 위해 야수의 탐욕과 싸워 나갈 벗들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 되려 그러고 그런 방식으로 삶을 마감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노무현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분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그 정치 검사로서는 이제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 글로리를 그렇죠. 얘기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이거는 정치 검사들뿐만 아니고 지금의 윤석열 정권 체제에서 우리의 기자들은 어떤 글로리를 추구하면서 기자생활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마지막으로 민들레 다시 죽음과 같은 어둠의 언론 환경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꽃을 피우고자 하는 이런 민들레 1만 구독 후원자 만들기 저희 안내해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고자 합니다. 특히 그 윤석열 독재 체제 해에서 이제 지금 현재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 속에 화석화되어 가고 있는 기자 정신의 혼을 다시 불러일으켜 세워준 우리 이부영 이사장님에게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언론 더 탐사입니다. 정기 결제는 1번, 일시 결제는 2번을 눌러주세요. 신용카드는 1번, 휴대폰 결제는 2번을 눌러주세요. 결제 금액을 선택해주세요. 1만 원은 1번, 3만 원은 2번, 5만 원은 3번을 눌러주세요. 신용카드 번호를 누르신 후 우물 정자를 눌러주세요. 잘못 누르신 경우
별표를 눌러주세요. 카드 유효기간 4자리를 카드에 표기된 대로 월, 년, 순서로 눌러주세요. 잘못 누르신 경우 별표를 눌러주세요. 신용카드 가입자 생년월일 6자리를 눌러주세요. 잘못 누르신 경우 별표를 눌러주세요. 정상적으로 결제되었습니다. 참여 감사드립니다. 결제 금액을 선택해주세요. 1만 원은 1번, 3만 원은 2번, 5만 원은 3번을 눌러주세요. 휴대폰 가입자 생년월일 6자리를 눌러주세요. 잘못 누르신 경우 별표를 눌러주세요. 남성은 1번, 여성은 2번을 눌러주세요. 통신사를 선택해주세요. SKT는 1번, KT는 2번, LGU는 3번을 눌러주세요. 정상적으로 결제되었습니다. 참여 감사드립니다.